자, 오늘 저희 직톡 이 시간에는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2018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굴러가야 될지,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요. 자, 교수님, 지금 이제 하반기의 시작, 그러니까 하반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뭘 좀 그러니까 어떤 재료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움직일 만한 변수라고 해야 될지, 호재, 악재,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볼까 싶은데. 이제 그런 걸 짚기 전에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할 때 몇 가지 수학식들이 있습니다. 다중회계 분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제로 나타나요. 거시경제, 금리, 환율 또는 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을 좌우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 집 앞에 큰 길이 있냐 아니면 할인점이 있냐 이런 것들이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연구를 봐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집값이 오른다.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봤을 때는 거시경제가 아주 중요하다. 거시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냐.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쇼크라든가 주 52시간 강제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을 전망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가 만약 꺼지게 되면은 아마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위축되지 않겠는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 상가라든가 오피스가 먼저 직격탄을 받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주택 이런 식으로 이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시경제가 살아나도록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거시경제가 어느 정도 빠져야지 집이 빠지느냐. 우리는 이제 거시경제가 빠진 적이 있긴 있지만 마이너스를 보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선진국도 잘해보게 되면은 거시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간다면 거시경제가 한 1% 성장 정도로 주저앉게 되면은 부동산에 악영향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까지 빠지더라도 집값은 뛰는데 그 1.5%까지 빠지도록 뛰는데 1%대로 주저앉게 되니까 집값은 좀 하락하는 게 보여지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3%인데 한 2% 정도나 1% 후반대까지 주저앉게 되면 집값은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경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보다는 고용률이 더 중요한 지표긴 한데 고용률을 봤을 때 지방은 거시경제 여건에다가 지방경제 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 자체가 주택 수요를 조절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수요자들을 줄이는 영향. 그리고 이제 매물을 많이 놓게 압박을 해서 이제 매물 압박으로 인한 하락 효과 이런 것들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를 전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그래도 이제 금리를 앞으로 한두 번 정도, 2번 정도 올린다라고 봤을 때는 2번 정도까지는 한번 견딜 만하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됐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실제 이제 우리 가계부채 소득 계층별로 보게 되면은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대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기 이제 금리 원리금 상환 비율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한 2배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생활고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생활고로 연결되면은 소비 전체에 줄고 그러면 이제 주택가격 하락하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제일 큰 이슈인데 이번에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여당이 압승을 했는 게 왜 악재냐. 여당이 지금까지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헌법적 차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한 규제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는데 여당이 압승하고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또 불거질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보유세를 어떻게 인상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빙산의 일각 같아요. 토지 공개념 차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아니면 옛날 토초세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그것들은 이제 하반기 경제에 대한
위축에 대한 우려가 맞물린다면은 의외로 침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좀 잘 운용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 시장이 이런 요소들, 특히 정책적 요소로 인해서 붕괴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서민들이 가장 큰 직격탄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 부동산 때려잡다가 서민 경제 죽는다.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데 뭐 강남 부동산에 대한 게 아니고 거시경제 전체, 서민 경제에 대한 미치는 효과, 이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호재라고 보기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온 것들도 있지만은 지방선거 하면서 약간의 호재 요소는 있습니다. 각 뭐 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을 낸 것들을 금액을 합치고 보면 뭐 수백조에 이를 정도로 돈을 풀겠다는 공약인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그리고 지금 당선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여당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는 여당이고 지금의 이제 VIP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다 끌어올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상당한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불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걸 유도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도권에 잘 되는 지역에는 인프라 투자해서 올라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방 몇 개 도시에 공장이 철수하고 나서 긴급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트렌드를 막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공약에 따른 플러스 효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따지고 보게 되면은 그게 지역별로 굉장히 양극화돼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 관련인데 이게 이제 뭐 갑자기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가 다음 재선할 때까지는 이 불씨를 살리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자체도 다양한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필요하고 그럼 이제 남북 경험은 적어도 한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테마가 살아있다. 그 대신 이제 들쭉날쭉하고 지역별로 모여져 있는 효과 뭐 지역적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산업의 효과를 봐야 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건설업이라든가 뭐 도시계획, 국토계획 하는 쪽에서는 북한 스터디를 좀 미리 하자.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필요하게 될 때 인프라를 바로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쪽에 필요한 것들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맞추자 했습니다. 물론 그 산업들이 요즘 워낙 위축되어서 따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시화하는 재정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북한의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같은 것들도 이제 언급이 될 테고 그렇게 하면은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고 당장 예를 들면 그렇죠. 뭐 개성공단을 다시 그렇죠. 이제 다시 재가동한다. 네. 그렇다면 그 주변에 그렇죠.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도 아마 개성공단 주변에 당초의 계획이 아마 한 만들게 됐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이게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것들인데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굉장히 정부가 누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강남의 구청장 두 명이 이제 한 명을 제외하고 다 뭐 여당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재건축을 풀겠다 이런 걸 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역부족일 것 같아요. 서울시장 자체도 약간은 이제 중앙정부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뭐 다음 정권에 대한 욕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강남 재건축을 막는 정부 기조를 반대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이거 갖고는 이제 서울시장이 갖고 있거든요. 구청장이 갖고 있는 거는 도지사와 시장구사 관계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적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립 서비스는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공급은 줄 것이다. 전반적으로 공급은 줄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제 어차피 재건축 초과의 관수라든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은 포기를 하고 공급을 안 하고 피해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간 지역은 아마 가격이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폭등 소재를 가지고 서울시가 이제 키 맞추기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시에 이제 다른 강북 재건축, 그 다음 재개발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쪽에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맞춰서 새로 가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번 정부 기조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는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은 좀 약간 가라앉고 있죠. 네, 가라앉는 분위기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게 이 신규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청약
뭐 모델하우스마다 인파가 북적거리고 그렇죠. 뭐 예. 난리 아닙니까 지금 몇만 명씩 여전히 몰려들고 뭐 로또 잡겠다 이래가지고 뭐 모델하우스에 뭐 지금 줄 서고 뭐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하반기에도 좀 계속 이런 현상이 제가 보기에 지금 정부 기조에서는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사례를 보게 되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질 때는 구 전체가 한 5% 이렇게 빠집니다. 물론 IMF를 제외하고 IMF 때는 워낙 빠졌으니까요. 한 5% 빠지고 단지별로 한 1-20% 빠지는데 지금 그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20%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30% 50% 올라가요. 또 1-2년 만에. 그래 재건축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서울시장이다. 그러면은 5% 내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규 분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10%에서 많으면 30%까지 싸게 나와요. 시세 대비로 주변 시세 시세 대비로 이제 10에서 30% 이상 싸니까 이거는 일단 받아놓고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빠지더라도 뭐 몇 년 견디면 또 본전 이상은 가게 됩니다. 원래 주변 시세. 그렇게 봤을 때는 적어도 뭐 수익률이 10% 30%는 확보하고 시작하는 사업이고 빠지더라도 그 수익률이 줄어드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신규 분양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한 게 신혼희망주택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공유형 뭐로 해가지고 그 수익을 나눠 가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너무 과열되게 하고 있고 몇몇 사람이 너무 개발이익을 복식을 한다. 거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인기는 확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반값으로 공급해보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했는데 이것도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나눠 가지게 된다면은 자기가 나중에 집값 오르는 걸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떨어지고 이 수요는 아마 다른 신규 분양 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이 아니고 기존 그 신규 희망타운의 주택이 아니고 그 신규 분양 주택에 특별 공급 쪽으로 더 쏠리게 되면은 아마 그 경쟁률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공급이. 근데 신규 분양주택이 예를 들어 자체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건설업체 입장에서 신규 분양주택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굉장히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신규 분양이 나오면 아마 거의 뭐 역대 경쟁률을 또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대규모 공급 때문에 역전세난이 벌써 발생하고 있고 그런 지역들의 신규 공급이 몰리는데 그런 지역은 인기가 의외로 빨리 식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한 10% 싸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가격이 이제 20%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30% 이상으로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특히 특별 공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것들은 인기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